어느 나라에서 단 하나의 영웅의 힘으로 마왕이 물리쳐졌다. 그 기회를 잡고 인간 군대는 마왕의 성을 점령하였으며 그때부터 인간은 더 이상 마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인간이 앞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악마 종족은 공석인 마왕 후보를 찾기 위한 대회를 조직했다. 4명의 천왕 중 하나인 범위가 이 대회를 책임지며 한이 부책임을 맡았다. 최근 예선이 끝난 후 패배한 전 마왕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후보들이 많았다. 한은 최근 예선에서 찍힌 이미지를 수집했으며 주목할 만한 인물은 인간 영웅 헬크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범인은 비저블리 당황하며 왜 인간이 경쟁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다. 차별금지 규정 때문에, 그리고 헬크가 인류를 싫어하고 멸종시키고 싶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는 참가를 허용받았다. 하지만 베르민은 이것이 연기라고 믿었고 그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모두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두려워했다. 한은 걱정하지 않았다. 헬크가 대회 외부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대회 참가자들도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베르민은 헬크가 계약을 이용해 다른 마왕 후보자들을 해치려 한다고 우려했지만 헬크는 정정당당하게 싸웠고 상대를 존중했다. 베르민은 여전히 인간이 마왕으로 받아들여질 리 없다고 믿었지만 대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인정했다. 베르민은 그들이 인간에게 계속 패배하는 것을 보고 너무 무지하다고 생각했고 분노한 나머지 성을 폭파시켰다. 이제 그녀는 헬크를 제거할 방법이 없었다. 헬크는 이미 레벨 99에 도달한 반면 자신을 포함한 사천왕은 레벨 80도 넘지 못했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해결책을 생각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한은 헬크에게 카드탑 쌓기 게임을 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미끄러운 카드를 주어 속임수를 쓰려고 했다. 베르민은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한은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정보국의 베르미의 부하인 에스더가 영웅 헬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러 갔어요. 한편 베르민은 미리 논의한 대로 카드탑 쌓기 대회를 관전하러 갔어요. 이 대회에는 단 10명만이 진출할 수 있어서 이 분야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헬크는 애를 먹으며 아무것도 쌓지 못했기 때문에 베르민은 그가 분명히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헬크가 손뼉을 한번 치자 강한 바람이 일어나 다른 사람들의 탑을 날려버리고 자신만의 탑을 재빨리 쌓았어요. 모두가 헬크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해서 규칙을 어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르미가 이를 발표하기도 전에 켄이라는 젊은 남자가 일어나서 이 대회는 카드탑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탑을 지키는 것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어요. 이 젊은 남자의 해석은 너무 정교해서 베르미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모두가 그의 해석을 납득하며 마음을 열었지만 효가라는 소녀는 켄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그래서 카드 쌓기 대결에서 모두가 서로의 카드탑을 부수는 싸움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베르미는 헬크가 일부러 참가자들을 싸우게 하려고 이 일을 연출했다고 생각했지만 한은 그녀에게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편 에스더는 텔레파시를 통해 그녀의 언니 이스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헬크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고 알렸다. 경연으로 돌아가서 베르미는 이후 체스와 같은 다른 대회를 조직했는데 헬크가 우승했고 조각 대회에서도 헬크가 승리했다. 다음 요리 대회에서는 헬크의 요리를 비판하기 위해 직접 심사를 맡기로 했다. 그러나 헬크는 그녀에게 매우 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어 그녀는 그것을 비판할 수 없었다. 헬크는 악마 종족이 매우 흥미롭다고 진정으로 선언했다. 범인은 답답함을 느끼며 떠났고 그녀가 깨닫지 못했던 여러 후보자들의 포스터를 보았다. 그녀는 이 후보자들이 모두 헬크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저녁에 범인은 헬크라는 위협을 제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었고 이스타가 갑자기 에스더가 발견한 정보를 보고하러 왔다. 헬크는 인류에 대한 재앙이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였고 또한 이전의 악마 군주를 물리친 영웅이었다. 범인은 헬크가 영웅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사실 이 시대는 2명의 영웅을 배출했으며 헬크는 이제 젊은 남자 켄에게 자신의 동생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다. 헬크는 여전히 그의 형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고 범인은 곧 이스타가 세계의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한도 또 다른 악마 군주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녀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렸는지 알지 못했지만 한은 공격자들이 날개 달린 대대였다고 알렸다. 지휘관이 군인들과 악마 시민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모두가 살아남았다. 범인은 이 성이 곧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급히 준비했다. 그 직후 경마 대회가 열렸다. 한은 해크를 위해 매우 우울해 보이는 말을 준비했다. 모든 참가자들이 필드에 들어설 때 해크의 말은 더 고양이처럼 보였다. 범인은 대중이 그들이 분명히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모든 사람은 해크가 너무 커서 말이 비교적 작아 보인다고 생각해 범인은 대중의 지능이 아직 구원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곧 경기가 시작되었다. 다른 모든 선수들은 앞서 나갔고 해크와 고양이는 가만히 있었다. 모두가 해크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켄은 해크가 이렇게 형편없는 말을 뽑은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으며 휴게는 이것이 주최자의 계략임을 알고 있었다. 범인은 해크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한과 함께 선두 주자들을 관찰하기로 했다. 그때 해크는 출발 총소리에 놀란 고양이의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 진정된 고양이를 격려하며 다른 참가자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게와 켄은 선두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한은 둘 다 마왕 자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해크가 고양이를 데리고 여기에 온 것이다. 이건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르미는 한에게 더 많은 함정을 설치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장애물은 해크가 부숴버렸다. 현수교만이 유일하게 가능성 있어 보였고 한은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폭탄을 설치하게 했다. 하지만 무능한 직원들이 기름에 미끄러져 스스로 다리를 폭파시켰다. 한은 다리가 없으면 해크가 건널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고양이를 안고 뛰어넘어 앞으로 달려갔다. 그는 켄과 희게를 제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곧 둘을 지나쳐서 켄은 그와 같이 맨발로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신속하게 해크를 따라잡았고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켄은 자신이 정말 빠르게 달렸다고 생각했지만 해크는 만약 켄이 처음부터 그렇게 진지하게 달렸다면 이미 자신이 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크는 켄과 더 친해졌지만 베르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폭발하기도 전에 이스타가 그들의 정보가 소식을 전했다고 보고했다. 정복된 마왕의 성상왕은 100명 이상의 날개 달린 병사와 그들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한 명만 남아 있었다. 그 외에는 그들이 다른 움직임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사천왕 중 한 명인 아수라가 왔다. 그는 부상당했지만 베르미에게 전략을 전하기 위해 왔다. 그 전략은 다가오는 최종 대회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마왕성 탈환을 과제로 삼기를 원했다. 가장 많은 적을 물리치고 가장 큰 공을 세운 자가 마왕이 될 것이다. 목적은 날개 달린 병사들을 처리하고 해크가 마족을 도울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해크가 다른 참가자들을 공격할까 걱정된다면 참가자들이 서로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계약 반지가 있었다. 그러나 확실히 하기 위해 베르미는 직접 감시하기로 결정했다. 해크가 그들을 배신할 의도가 있다면 그녀는 그를 막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다. 아주라는 베르미가 그 책임을 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정을 내렸고 아주라 또한 심각한 부상을 입고 휴식이 필요했다. 행사 당일 베르미는 4명의 결승 진출자 모두 전투에 흥분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켄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금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와줄 감독이 함께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운을 내었다. 베르미는 가명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해크와 휴가는 그녀가 이전 요리 라운드의 심사위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녀가 익숙하다고 느꼈다. 에스더는 이제 인간 세계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악마 세계의 독성 공기에 좌절하고 있었다. 그녀는 악마 세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조사를 곧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베르미 일행은 아직 그 성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 가는 길에 그들은 독성에서 태어난 괴물들과 마주쳐야 했다. 휴가는 몸을 풀 기회가 있었지만 수가 너무 많아 함께 온 아저씨 참가자가 괴물들을 모아 한 번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저씨는 콩만 먹으면 방어막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콩을 먹고 방어막을 완성하는 데 30분이 걸리므로 베르미는 너무 화가 나서 폭발하며 한 번에 처리해버렸다.
그때 휴가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들이 휴식기지에 도착했을 때 헬크는 요리하기 전에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휴가는 함께 온 감독이 사실 사천왕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켄에게 알렸다. 하지만 휴가는 베르미의 목적이 헬크를 감시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켄은 그걸 믿지 못했고 헬크가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 범인은 이를 엿듣고 두 사람에게 헬크 앞에서 헛소리하지 말고 그녀를 자신들의 동행 감독자로 생각하라고 금지했다. 한편 성에서는 아주라가 범위의 그룹이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곧 괴물로 가득 찬 터널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세는 범위를 지원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아주라는 더 많은 사람을 보내는 것은 오히려 범위에게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날개가 달린 존재들이 이곳에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방어를 위해 여전히 여기 힘을 유지해야 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아주라는 여전히 범위가 걱정되었다. 그때 전체 그룹이 터널에 들어섰다. 켄은 계속해서 헬크에게 그 안에 있는 괴물의 종류를 소개했다. 그룹의 끊임없는 장난으로 베르미와 휴가는 꽤 피곤해졌다. 갑자기 매우 강력한 괴물이 나타났다. 이것은 신세계의 괴물로 악마와 인간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며 매 전투 후 점점 강해졌다. 헬크가 싸우기 위해 나섰다. 그는 앞으로 돌진의 발로 차서 괴물을 밀어냈다. 그리고 그는 검을 뽑았지만 사실 거의 허세였다. 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나갈 수 있었지만 베르미는 확실히 하고 싶어서 괴물의 시체를 불태우기 위해 마법을 사용했다. 그룹은 터널을 나와 베르미는 정보원과 만났다. 이 사람이 전체 그룹이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밀 통로를 열었다. 범인은 적 지휘관을 처치한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지만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을 정도로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휴가는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다른 세 사람에게 매우 경계하고 있었다. 그들 모두는 태평해 보였지만 누가 그녀보다 승리에 더 열망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켄은 헬크가 악마 군주가 되는 것을 도우려 했고 삼촌은 이 성에서 쓰러진 장군에 대한 복수를 원했다. 헬크는 정말 태평해 보였고 범인은 헬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예전 악마 군주의 성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아즈라와의 대화를 기억했다. 하지만 헬크가 그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는 또한 헬크를 이 토너먼트에 소개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함정에 빠졌지만 그때 헬크가 진지하게 싸웠다면 아마도 벌써 하늘나라로 갔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정복된 마왕의 성에 진정으로 침투했다. 베르미는 모두가 전략을 세우기를 원했지만 다들 그녀를 짜증나게 해서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병사들을 경계시켰다. 그 후 모두 일어나 싸우기 시작했고 휴가가 제일 먼저 뛰쳐나가 지휘관을 목표로 했다. 다른 사람들도 달려나갔고 헬크도 전투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휴가가 지휘관의 표적이 되자마자 그는 급히 달려가 그녀의 팔 하나를 잘라냈다. 그때 삼촌도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반격하지 못하고 공격을 막는 데 그쳤다. 지휘관이 휴가를 끝내려는 순간 헬크가 그를 막으러 왔다. 헬크는 그를 아는 사람으로 인식했고 그도 헬멧을 벗었다. 그는 헬크의 오래된 지인인 에디였다. 그는 이 모습이 인간의 각성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이렇게 각성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비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인간은 영웅과 같은 힘을 얻게 되고 각성률이 높을수록 힘도 강해진다고 했다. 하지만 각성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직후 날개 달린 병사들이 그의 임무인 마족 토벌을 돕기 위해 함께 날아왔다. 그가 자신이 강해져서 마족을 소멸시키겠다고 떠드는 동안 갑자기 휴가에게 잘려 날개 하나를 잃었다. 그는 왜 그녀가 여전히 두 팔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는 자신의 종족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 거의 불사의 존재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그룹이 여전히 매우 약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명이 베르미를 기습하려 했지만 그녀에 의해 즉시 소각당했다. 실제로 그들은 영웅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애처롭게 약했다. 휴가는 여기서 지휘관이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팔을 잃었다. 그녀는 그의 목숨을 재촉하지 않았고 헬크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싶었다. 휴가는 그의 날개 중 하나를 더 가져갔고 그가 너무 약하다고 조롱했다. 이 시점에서 베르미는 그들이 인간과 공존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악마 종족이 멸종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었다. 희유가 에디를 처치하려고 할 때 헤크가 개입했지만 적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개입했다. 갑자기 에디는 날개 달린 병사 중 한 명에게 처형당했다. 그는 헤크가 뭔가를 봤다는 것을 깨닫고 헤크는 모두 떠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성 전체가 무너졌다. 범위의 일행은 성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졌지만 헤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 일행은 근처에서 성의 독소 장벽을 발견했고 그 위에는 날개 달린 병사들이 만든 텔레포트 장벽이 있었다. 성공하면 모든 인류를 이곳으로 데려와서 악마 세계를 침략할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을 빨아들이고 어디론가 데려갈 것이다. 대머리 아저씨는 이제 쓸모를 보여주며 그들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는 장벽을 만들어냈지만 이 장벽은 잠시만 버틸 수 있었다. 베르미는 나가서 순간이동문을 작동시키는 돌을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돌을 일시적으로 갈라지게 하는 공격을 날렸다. 더 강력한 공격을 날리려던 순간 무언가 그녀의 머리에 날아들었고 그녀는 빨려 들어가 버렸다. 헤크는 뛰어내려 베르미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돌을 파괴하는 공격을 날리고 말았다. 그러나 문은 빨리 닫히지 않았고 헤크는 그녀를 잡아 결국 둘 다 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베르미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어떤 섬으로 순간이동된 것을 발견했고 헤크는 보이지 않았다. 베르미가 떠나기 하루 전 그녀는 아주라와 긴 머리를 자르는 것에 대해 다투었다. 아주라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결투를 해서 결정했는데 아주라가 패배했다고 선언되었다. 이스타는 이 머리를 자르지 못했지만 베르미는 살아있으면 머리는 다시 자란다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 아주라는 깨어나서 그녀를 찾으러 뛰어갔고 베르미가 머리를 자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베르미의 상황은 빠르게 궁전으로 전해졌다. 이스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아주라는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한편 베르미는 자신의 앞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거의 독소가 없는 환경에서 숨을 쉬는 느낌은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음식을 찾으러 갔고 성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망치 소리를 듣고 가보니 헤크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헤크가 왜 집을 짓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여기서 영원히 살 계획인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그녀 뒤에 새가 나타났다. 그 새는 말을 할 수 있었고 헤크가 베르미를 발견하게 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 헤크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을 해치려 할까봐 걱정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집을 짓고 있는 이유가 노숙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궁전으로 바로 돌아갈 수 없으니 여기 잠시 머무르며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했다. 그러나 베르미는 헤크를 이 외딴 섬에 계속 묶어두면 그가 더 이상 마족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헤크와 새는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베르미는 따라오지 않아서 그가 급히 밖으로 나가 그녀를 안고 들어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헤크는 여기 있는 나무로 배를 만들어 돌아갈 수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를 영원히 여기 머물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다시 생각해보았다. 왜 헤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하려 했고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그가 정말 그들을 적으로 여겼다면 그녀를 버리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혹은 여기 도착했을 때 그녀를 암살할 기회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서서히 헤크가 정말로 마족을 돕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주라는 이제 진정하고 상황을 고려했다. 확실히 인간이 완전히 영웅으로 진화하면 마족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베르미를 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는 인간을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주라는 베르미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싸울 기분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베르미가 최우선이었다. 그런데 이제 수색팀을 어디서 찾을까? 아주라는 사람을 찾는 마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험 중에 이 마법을 개발했었다. 그러나 주문을 걸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일부가 필요했다. 그래서 범위의 머리카락이 유용해졌다. 하지만 아주라에게는 범위의 머리카락이 없었다. 그녀가 그것을 잘랐을 때 그는 일부를 요청했고 불에 타버렸다. 그러나 에스타는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아주라에게 사용하도록 주었다. 그 후 그는 범위의 머리카락을 나무 조각상에 넣고 지도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 주문을 걸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지도를 벗어나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 순간 에스타는 소식을 듣고 여자가 보고 있는 날개 달린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했다. 즉각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에스타는 여전히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다. 한편 베르미는 낚시를 하며 헬크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왜 그는 휴가가 지휘관을 죽이는 것을 막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녀를 구하기까지 했다. 헬크가 아직 그녀를 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 걸까? 그렇다면 지금 헬크와 맞서게 되면 패배가 확실하고 남은 희망은 아즈라에게 맡겨야 한다고 그녀는 걱정했다. 하지만 아즈라를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헬크를 설득하려고 계속 시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생각에 잠긴 그녀에게 새가 물고기가 물었다고 상기시켜 주었고 그녀는 낚싯줄을 감으려 했으나 경험 부족으로 줄을 끊어버렸다. 헬크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를 건지려 했지만 새가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 없다고 한 생명체를 끌어안고 올라왔다. 그날 밤 그들은 모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베르미는 자신이 설정한 함정이 그대로인 것을 보았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고 그녀가 문을 열자 돼지 같은 나한이 있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대부분을 먹어버려서 나머지를 먹게 하고 누가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는지 물었다. 그것은 마을 수장이 시켰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의 마을을 보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것은 그녀를 거기로 데려갔다. 그곳은 마을이라기보다는 몇 채의 집이 가까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이 섬에는 이런 주민들만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베르미 같은 낯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새가 갑자기 날아와 헬크가 배를 만들 계획이라고 그녀에게 알렸다. 헬크가 돌아갈 방법을 찾았다고 걱정하며 그녀는 바다로 달려가 그가 도끼를 들고 빛을 발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몇 그루의 나무를 가볍게 베었지만 도끼가 부서져서 맨손으로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마치 그 큐브 게임처럼. 그때 그는 베르미와 새를 발견했다. 베르미는 그가 돌아가는 길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보내고 달려갔다. 그녀는 나중에 바다에서 고대 유적을 발견했고 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헬크는 배를 만드는 작업을 끝냈지만 그것은 배라기보다는 뗏목처럼 보였다. 갑자기 마을 촌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헬크와 베르미를 만나러 왔다. 그들은 둘 다 그를 따라가야 했고 헬크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 베르미는 이 노인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궁금해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지만 바로 그 직후 모든 섬 주민들이 망토를 벗어 던져서 베르미를 놀라게 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모두 이 섬에 온 두 방문객을 환영했다. 헬크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 계획에 편입되었지만 베르미는 그리 놀라지 않았다. 그룹은 그러고 나서 파티를 조직했고 마을 촌장은 두 사람이 섬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다 준 것에 기뻐했다. 베르미는 헬크가 빌려준 침대와 잠옷에 대해 감사했다. 본토로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 촌장은 그가 섬을 떠나는 방법을 본 적이 없어서 알지 못했지만 마녀가 알 것이라고 믿었다. 그 마녀는 현재 다른 섬에서 연구 중이었고 이 아이들이 자주 마녀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화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장벽을 쳤다. 이틀 후에 그 사람이 산에서 내려올 것이니 본토로 가는 방향에 대해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범인은 섬 주민들과 재미있는 게임부터 낚시까지 놀았다. 결국 범인은 그들을 거절할 수 없어서 짜증이 났고 사생활이 필요했다. 헬크는 자신이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헬크에게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고 이 악마 종족에도 나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경고했다. 헬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슬펐지만 그녀는 그에게 차가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수프 한 그릇을 주었다. 범인은 이제 그가 왜 자신을 구했는지 물었고 그는 자신을 악마 군대에 받아준 것에 대해 그녀에게 고마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당시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졌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이전 동료들이 모두 적이 되었기 때문에 꽤 외롭다고 느낀다. 베르미가 그에게 그 날개 달린 지휘관에 대해 물었고 그는 그 사람과 형제처럼 가까웠으며 함께 오랫동안 괴물을 처치해왔다고 말했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날이 어두워져 헬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베르미는 그에게 자신의 동족에게 칼을 겨눌 준비가 되었냐고 물었고 그는 그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다.
그 날개 달린 전사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저 명령에만 따르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인간으로서 다른 종들을 멸종시키려는 인간들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그 시간 동안 휴가와 켄은 재건 중 너무 많은 괴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전히 괴물들을 유인해 제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날개 달린 전사들이 나타났다. 이 세 명은 꽤 강해 보였다. 그들은 에디가 죽은 것처럼 보였고 여성 상대를 과소평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의심했다. 휴가는 전투에 뛰어들어 검을 쥔 적을 지나쳐 뒤에 있는 궁수를 겨냥했다. 하지만 그녀도 검으로 막아야 했고 근처의 마법사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동료를 겨냥해 휴가를 공격했다. 그래서 그녀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위에는 3명이 아니라 더 많은 적이 있었다. 휴가는 켄이 지금 남아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로 결심하고 속도를 이용해 돌아가서 보고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순간 한과 이스타가 지원하러 도착했다. 한은 방패를 들어 공격을 막았고 이스타는 앞으로 돌진하는 적들을 암살했다. 그녀는 그들이 계획이 있어서 그룹이 떠나기를 원했다. 그들은 이스타를 따라 도망쳐야 했고 다른 쪽은 한 사람을 남겨 나머지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룹을 끝까지 추격했지만 그들의 지원군은 토너먼트의 여동생 로만 11와 아주라 단 2명뿐이었다. 하지만 아주라는 누구보다도 더 나은 지원군이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면을 썼지만 그 순간 매우 화가 났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이전의 마왕과 희생장군도 어느 정도 그를 존경해야 했다. 그는 환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가면을 썼다. 그는 여전히 인간들에게 돌아가 인간들과 함께 살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아주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간과 마족이 함께 살았다는 그의 이야기를 터무니없다고 여겼다. 그들은 아주라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들의 왕만 따랐기에 아주라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그도 지켜야 할 신하들이 있어서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나무 뿌리를 만들어 공중에 있는 병사들을 모두 묶었다. 그들은 그가 그렇게 강할 줄 몰랐고 그가 마족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단지 4천왕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한의 말에 따르면 아수라는 마족의 영역에서 죽은 나무든 살아있는 나무든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었다. 생각해보면 그는 4천왕 중 가장 약할 수도 있지만 전장에 나무가 있으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고 항복하고 돌아갈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거부했다. 갑자기 화살이 날아왔고 아수라는 그것을 막아야 했다. 벽 위에 있는 날개 달린 병사들로부터 화살 세례가 쏟아졌다. 한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들었고 아즈라는 나무 뒤에 숨었지만 화살은 그들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힌 날개 달린 이들을 향해서도 날아갔다. 휴가는 이전의 에디처럼 아군의 창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죽음을 받아들였고 무언가를 거두었다고 믿었다. 비록 깨어났지만 여전히 참패를 당했으며 그들은 마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검을 든 자에 따르면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번을 다음을 위한 배움의 경험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고 아무리 마족이 강해도 연속적인 공격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은 후 빛으로 변해 날아갔다. 실제로 그 날개 달린 전사들은 인간왕 앞에서 모두 신성한 사원으로 부활했었다. 이전의 지휘관들 또한 여기에서 부활했고 이스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 들어왔다. 아주라의 그룹은 지금 한해 장벽 안에서 쉬고 있었고 이스타는 이스타에게 보고했다. 얻은 정보에 따르면 인간들이 부활할 수 있는 진화는 사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당황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정했고 여전히 베르미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헬크는 우선순위에서 가장 낮았다. 인간들은 위험성 측면에서 그렇게 높게 평가되지 않았는데 휴가는 그들과 싸워봤고 그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부활할 수 있다고 해도 매일 괴물을 처치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에 큰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전사들이 점점 강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위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주라는 그 부활 능력을 무효화할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떤 생명체도 죽음을 마주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활은 마법 때문이었고 그 마법을 만든 사람을 제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다. 즉, 인간의 왕을 상대해야 했다. 그는 이전에 부활 능력을 가진 영웅과 맞섰고 그 영웅의 왕이 그 마법을 시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아스타르가 보고한 정보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도 비슷해 보였다. 최근 대회에서 후보자들과 맺은 계약과 대략 비슷했다. 하지만 영웅들이 왕과 맺은 계약은 그의 계약보다 수십 배 강력할 수 있다. 아스타르는 인간 왕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궁금해했고 아주라는 그 왕도 일종의 각성된 영웅이지만 전투형이 아니라 지원형이라고 밝혔다. 헬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면 왕이 헬크 못지않게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왕을 물리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이제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시도해야 했다. 아주라는 이제 모두가 다가오는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폐허가 된 성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했다. 그 후 그들은 엘리트 군대를 훈련시켜 이전에 인간의 손에 떨어진 전 악마 군주의 성을 되찾기 위해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성의 재건이 시작되었다. 켄은 전쟁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고 두 종족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경쟁할 수 없는 이유를 대머리 남자에게 물었다. 그래서 그는 켄에게 경쟁에서 지었다고 해서 자신의 동족이 죽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물었고 이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이스토는 이제 언니가 걱정스러웠다. 아스타레가 그녀에게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 경고는 헛된 것처럼 보였다. 휴가는 그녀에게 아스테어가 이전에 함께 훈련했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주라와 하는 이전에 닫혀있던 문으로 갔다. 아주라는 소형 게이트를 만들어 물건과 메시지를 베르미에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결국 작은 게이트를 열었고 한이 물건을 던져 보냈다. 아주라가 게이트를 조금만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은 너무 고갈되어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다. 그는 그저 베르미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한편 해변을 지나가던 파란 새가 아주라가 보낸 물건을 발견했다. 그동안 베르미는 헬크의 요리만큼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하지 못했고 헬크가 해보려 했을 때 그녀는 아직 마음에 들지 않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새가 장작을 가져왔고 베르미는 불이 꺼지기 전에 넣으라고 재촉했으나 새는 아주라의 메시지도 난로에 던져 넣었다. 베르미는 이제 헬크가 매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엔 헬크를 너무 의심스럽게 봤지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헬크에 대한 그녀의 시각이 바뀌었다. 그녀는 헬크처럼 동료에게 칼을 겨눠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분홍색 돼지 남자가 달려와 마녀가 산에서 내려왔다고 보고하자 베르미는 헬크에게도 알리라고 부탁하며 서둘러 돌아갔다. 도착했을 때 마녀가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기어가는 거북이보다도 느리게 달린 자신을 자책했지만 헬크도 돌아왔고 돼지는 베르미에게 알리러 가는 도중 잠이 든 것을 사과했다. 하지만 마을 촌장은 마녀에게 둘 다 이야기했다고 해서 마녀가 장벽을 없앴으니 산에 올라가 그녀를 찾아보라고 했다. 그는 파란 새에게 둘을 안내하라고 부탁했다. 이제 우리는 이 새가 두올링고라는 걸 알지만 농담이고 사실은 피위다. 산을 올라가는 동안 피위는 마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베르미는 마녀가 대륙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들이 셋이서 마녀의 집을 보았는데 이상하게도 음침했다. 그들이 문 앞에서 외쳤을 때 또 다른 파란 새가 나왔다. 베르미는 이것이 진짜 마녀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마녀는 셋의 뒤에 있었다. 피위는 그녀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녀는 그를 몇 번 간지렸다. 마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대륙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기로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온 대륙으로 가기 위해 북서쪽으로 가야 했다. 베르미는 대륙이 하나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녀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건 제쳐두고 마녀는 대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식량과 바다 폭풍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배가 필요했다. 그들은 또한 시야를 잃었을 때 방향을 알아낼 수 있는 생명체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가 언급한 생명체는 바로 여기 책에 나오는 바다사슴이었다. 그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 그것을 바다에 풀어놓으면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헬크가 며칠 전에 이 생물을 잡았던 것을 기억한 베르미는 그에게 다시 가서 찾아보라고 말했다. 헬크는 오늘 아침 바다에서 그것을 본 것을 떠올리고 확인하러 갔다. 마녀는 베르미에게 하룻밤 머물라고 했다.
베르민은 이 마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그들 대륙 출신일 수도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마녀는 아무것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저 헬크를 조심하라고만 했다. 그가 생각보다 더 위험한 존재라고. 지금으로선 헬크가 그녀의 동맹이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었다. 헬크의 길은 이제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희망은 사라졌으며, 인간을 멸종시키는 것 외에 다른 목표는 없었다. 다음 날, 그들은 공식적으로 대륙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섬의 주민들은 모두 그들을 배웅하러 나왔다. 마녀는 그들의 배에 마법 상자를 줘서 배를 나아가게 했는데 그 상자가 고장나면 손으로 노를 저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떠날 때 베르민은 마녀가 한 말을 떠올렸다. 동료를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헬크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그러나 그녀는 전투의 결과가 오직 베르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가는 길에 헬크는 기회를 틈타 물고기를 잡았고 베르미는 배를 점검하던 중 피위도 따라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피위는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고 했지만 베르미는 위험한 여정이기에 피위를 섬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위는 마녀의 편지를 가져왔고 마녀는 피위가 위험에 익숙하니 베르미가 피위를 데려가도록 피위가 베르미가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적혀 있었다. 마녀는 베르미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위의 배 위에 누우라고 제안했고 그것이 매우 편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크도 피위가 남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베르미는 양보해야 했다. 그들은 곧 바다 괴물을 만나게 되었고 베르미는 빠르게 탈출하기 위해 추진장치를 작동시켜야 했다. 상당히 멀어진 후 베르미는 다시 피위를 돌려주고 싶어 했지만 헬크는 너무 멀리 나왔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피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무리는 여행을 계속했고 며칠 후 안개가 낀 바다에 들어섰다. 헬크는 사슴을 물속에 방출했고 그것이 그들이 가고 있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기며 배가 안개에서 나올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 오래지 않아 그 무리는 폭풍 우에 휘말렸고 베르미는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바다 괴물이 다시 그들을 발견했고 헬크는 이를 도전으로 보았다. 그가 주먹을 날렸지만 문어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대신 헬크를 붙잡았다. 그는 도망쳐야 했고 베르미는 그를 돕기 위해 마법을 사용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가 추진장치에 충분한 마력을 공급하지 않으면 배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상황이었다. 헬크는 자신은 괜찮을 테니 그냥 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배를 소용돌이 밖으로 몰았고 그 사이 헬크는 문어에게 단단히 붙잡혀 물속으로 끌려갔다. 베르미는 어쩔 수 없이 나아갔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거치고 그녀는 대륙을 볼 수 있었다. 육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헬크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헬크는 괴물이 그를 끌어내렸을 때 가까스로 도망쳐 수면으로 올라왔고 땅을 보자 그녀를 기다리기 위해 이곳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그는 아직 달성해야 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베르미는 헬크에게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그는 동의했다. 베르미는 헬크에게 짐을 푸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피위는 그녀가 먼저 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런 다음 헬크와 함께 짐을 풀고 사슴을 풀어주었다. 셋은 멀리 가지 않아 매복을 당했다. 몇몇 악마 일족이 그들을 붙잡으려고 나타났다. 베르미는 이들이 현지 부족민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녀도 지역 지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붙잡히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 사람들은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저항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끌려가도록 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은 그들을 가난과 비참함 속에 빠진 그들의 나라로 이끌었다. 그들이 들은 바에 따르면 이들은 인리우 부족이며 현재 투트민 부족에 의해 침략당하고 착취당하고 있었다. 투트민 부족은 원래 50명밖에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지만 왕이 등장하면서 점점 강해져 다른 곳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동족이 고문당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사람들을 포획해 투트민에게 조공으로 바쳐야만 했다. 1~2후에 공주가 나타나 사람들을 포획해 투트민에게 복종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새 병사들에게 베르미 일행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투트민이 도착했다. 공주는 베르미 일행에게 잠시 숨어 있으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투트민 왕이 공주를 고문하는 장면을 보고 다른 부족을 정복하는 것에 지쳤으며
이제부터는 그들의 길을 막는 나라들만 죽이고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공주에게 선택을 주었다. 그의 편을 위해 그녀의 사람들을 싸우게 하거나 아니면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그녀는 그녀의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고 강제로 개입하게 했다. 그는 티트민 군인을 때려 날려보내고 벌미는 마법을 사용해 티트민 군인들이 일리우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헬크가 자유롭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자신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어 했다. 왕은 그의 군인들을 공격하라고 보냈지만 헬크는 그들을 모두 처치하며 아무도 죽이지 않도록 충분한 힘만을 사용했다. 그의 군인들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은 왕은 직접 돌진하여 주먹에 마법을 주입하고 연기를 만들어내는 주먹을 날렸다. 그는 헬크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범이에게 다가가 그녀가 그에게 도전한 용기에 대해 칭찬하며 그녀가 어떤 부족이나 나라에서 왔는지 물어 그곳을 파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와 싸우기 전에 헬크를 먼저 쓰러뜨리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미 헬크를 처리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녀가 망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망상에 빠진 것은 그가 아니라 헬크가 여전히 그의 뒤에 서 있었다. 헬크는 그 펀치가 긁힌 듯한 느낌이었고 그런 펀치가 100번 와도 그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은 분노하여 헬크에게 여러 번 펀치를 날렸지만 연기가 거친 후에도 헬크는 여전히 서 있었다. 헬크는 그에게 진짜 펀치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단 한 번의 어퍼컷으로 그를 멀리 날려버렸다. 그는 그 펀치 후 왕이 의식을 잃지 않도록 힘을 조절했다. 그는 왕이 일이후 민족에게 걸린 저주를 풀고 이곳을 떠나기를 원했지만 왕은 화를 내며 통제를 잃었다. 그의 손이 커지더니 헬크를 가격하여 뒤로 밀쳤다. 그의 몸은 부풀어 오르며 헬크를 파괴하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힘은 이제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베르민은 그의 팔 중 하나를 자르는 기술을 사용했지만 그는 그것을 재생할 수 있었다. 헬크는 이 녀석은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파괴하기 위해 살기를 방출했다. 베르민은 살기를 감지하고 불안해했다. 헬크는 왕의 팔이 떨어져서 다시 자라지 않도록 한 방만 필요했다. 베르민은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느꼈고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생명력을 힘으로 바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그의 한계인 것 같았다. 그는 결국 사라지고 말았다. 툰민 병사들이 일어섰고 베르민은 그들이 왕의 복수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그들은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들도 왕을 두려워했지만 반란을 일으킬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았다. 갑자기 일리우 사람들 쪽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확인하러 갔다. 피위는 사람들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고 이전의 추악한 모습 대신 다시 원래의 귀엽고 온순한 시민으로 변했다고 그들에게 알렸다. 공주는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며 일리우 역사서에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 이름을 알고 싶어 했다. 피위가 두 사람을 대신해 말했고 그날 밤 온 도시는 축제를 열었다. 다음 날 아침 베르민은 서쪽으로 가는 지도를 가져왔다. 이곳의 지도는 그녀의 제국까지 닿지 않아서 서쪽의 두 큰 도시에서 제국으로 가는 지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도움의 위치를 물었고 그는 일리우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인은 행상인에게 그녀가 향하고 있는 두 개의 대도시가 전쟁으로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근처의 작은 마을로 가서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 보았고 마을은 행상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근처에서 한 소녀가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범인은 그녀가 그 두 도시의 난민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도 가게를 발견했고 그곳에 제국의 지도가 있었다. 가게 주인은 범이가 정말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가격을 올리려고 했다. 이곳에서 돈이 없었던 그녀는 주인에게 지도를 보관해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팔지 말라고 했다. 그녀는 돈을 교환하러 갔고 이리후 공주가 준 광물도 사용했지만 필요한 금액의 절반만 교환할 수 있었다. 갑자기 근처에서 지도 값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상금이 있는 요리 대회가 열렸다. 그래서 베르민은 헬크의 요리 실력을 믿고 상금을 따리라 생각했지만 그의 실력이 지역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베르민은 여전히 그를 등록하러 끌어갔고 이 대회에는 요리계에서 유명한 참가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유명한 참가자들이 많아 경쟁하는 가운데 헤크는 겨우 눈에 띄었다. 이번 도전 과제는 전골이었다. 베르미는 헤크를 돕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다. 한 참가자는 전골 대회에서 사용할 피자 반죽을 만들고 있었고, 또 다른 참가자는 덧니가 있는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는 요리를 만들 계획을 세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모두 헤크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진 줄 알았어요. 사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채소를 썰고 있었고, 큰 덩어리들이 냄비에 날아가고 있었어요. 거의 마무리될 때 베르미가 국물을 맛보고 정말 맛있다고 감탄했어요. 모두 여기 숨겨진 고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놀랐어요. 베르미는 헤크가 새로운 마왕을 뽑는 요리 대회의 최고 참가자라고 알려줬어요. 버쿠투스는 그를 강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했어요. 한편 거리의 가수 소녀는 길을 잃은 피위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고 그곳으로 안내해 주려고 했어요. 그때 대회는 끝나가고 있었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범인은 모두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걱정했다. 그때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겼다. 한 참가자의 요리는 너무 매웠지만 괜찮았다. 한 참가자는 피자를 만들었는데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맛있었다. 이가 고른 청년의 요리는 너무 어렵고 완전히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그리고 헤크의 요리는 뛰어나다고 말할 것이 없었다. 10점. 완벽해. 훌륭해. 그래서 헤크가 대회에서 이겼어. 앞니가 튀어나온 청년은 모든 의욕을 잃었지만 헤크가 그를 격려하러 와서 새로 만들겠다고 하며 자신의 레시피 책을 헤크에게 줬어. 베르미는 그제서야 피위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만 피위가 돌아와서 대회가 끝났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 셋은 가게 주인에게 가서 지도를 샀어. 대충 경로를 알고 있었지만 주인은 2개의 파괴된 도시가 있는 지역은 피하라고 충고했어. 거리에 노래하는 소녀는 그곳이 어두운 영웅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했어. 그녀에 따르면 이 사람은 멸망한 2 나라의 지역을 돌아다녔고 그곳에 들어가 그를 마주치면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회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하지만 베르미는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급하다고 우회할 수 없다고 했다. 주인은 여전히 2 사람에게 목숨을 걸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피위를 부르며 떠났다. 소녀는 무리를 보내기 전에 피위에게 무언가를 말하라고 했다. 셋은 곧 멸망한 2 나라의 폐허에 도착했다. 이렇게 큰 폐허를 보니 이곳이 얼마나 인구가 많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고 베르미는 어둠의 영웅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는 순식간에 다가와 헤크가 그를 주먹으로 쳐내야 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는 뿜어내는 기운의 불안함을 느꼈다. 그것은 이전에 투트민 왕에게서 느꼈던 기운과 비슷했다. 그녀는 헤크를 남겨두고 피위를 먼저 데려갔다. 그는 상대에게 접근당해 뺨에 상처를 입었다. 그는 혼자 싸워야 했고 베르미는 헤크를 지원하기 위해 곧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헤크는 상대의 검을 부러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기뻐할 새도 없이 그 검은 재생되었다. 베르미는 피위를 안전한 곳에 두고 빠르게 헤크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돌아와서 암흑 영웅에게 거대한 화염구를 던졌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헤크는 뒤에서 또 한 번 주먹을 날려 그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그는 곧 사라졌다가 다시 다가와 헤크를 배려했다. 베르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전략을 찾으려 했고 헤크는 계속 싸우며 버텼다. 그녀는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헤크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쳐도 그는 듣지 않고 계속 영웅을 때렸다. 피위가 갑자기 나타나서 몇 구절을 노래하자 영웅은 이전처럼 격노하지 않았다. 헤크는 베르미에게 돌아와서 아까 그녀의 부름을 듣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때는 조금 당황했었다고 했다. 피위는 아까 부른 노래는 그 소녀가 가르쳐준 것으로 암흑 영웅을 만나면 부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헤크의 상처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힘을 과시하며 바로 회복했다. 영웅은 이제 천천히 떠나고 있었고 헤크는 그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의심하여 베르미에게 따라가라고 말했다. 그 셋은 그 후 영웅을 따라 사원으로 갔다. 안에 함정이 있을지 몰라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영웅은 한 곳에 앉으며 전쟁이 너무 많은 것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전쟁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이 죽자 달라졌다. 그때부터 두 나라는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했고 어두운 저주가 사용되어 양국의 군인들이 흉측한 괴물로 변해버렸다. 두 나라의 괴물들은 서로를 학살하며 결국 전쟁을 끝냈다. 그러나 남은 몬스터들은 정신을 잃고 인간과 영웅들 모두 그들과 싸우기 위해 어두운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자신도 어두운 힘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의 몸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고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헬크에게서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그가 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검을 헬크에게 던지며 언젠가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헬크가 자신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며 이전에 들었던 노래를 다시 들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방랑하는 가수는 영웅과 재회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가 예전에 구해준 작은 소녀였다. 그때 그는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할 방법을 찾아냈고 그 소녀는 그를 매우 존경하게 되었다. 헬크는 그 순간을 그 커플에게 양보하고 싶어 피위와 베르메를 불러 먼저 가자고 한다. 세 사람은 그 후에 밤을 보낼 곳을 찾으러 간다. 피위는 폐허가 된 벽 위에서 경주를 하자고 둘에게 제안한다. 베르메는 거절하지만 헬크가 참가하자 뒤처지고 싶지 않아 결국 경주에 참여하게 된다. 베르메는 여전히 헬크에게 지고 뒤를 돌아보니 피위는 벽을 넘지 못해 날아갔다. 베르메는 피위에게 길도 보지 않고 앞서 나가지 말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직후 피위는 입속에 빠지고 만다. 그 후 며칠 동안 인간 군대는 아주라 군이 수비하는 성을 계속 공격하고 에드는 여전히 분해하며 끊임없이 휴가를 노리지만 6번의 공격에서 모두 패배한다. 마족 군대의 방어는 매우 견고해서 사상자는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런 전투에 익숙해져 있어서 인간 군대를 물리친 후에 다음 공격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군대가 진정으로 진화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는 아즈라에게 그들의 사살보다는 포획하는 전략이 점차 간파되고 있으며 곧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이스타는 최근 전투 후 인간들의 레벨이 서서히 오르고 있지만 최고 레벨은 겨우 32이며 마족 군대 측에서는 휴가와 같은 리더들이 50위까지 상승했다고 알립니다. 그래서 최근 전투는 영웅들뿐만 아니라 마왕 후보자들의 레벨도 올린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즈라는 며칠 동안 탐지 마법을 지나치게 사용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라는 조언을 받습니다. 하는 여러 번 그에게 상기시켰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매일 이 마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라는 탐지 마법을 한 번 더 사용하고 다행히 이번에는 베르미의 위치가 지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는 누군가에게 지도를 가져오라고 재빨리 요청합니다. 인간 쪽에서는 지금 지휘관들이 서로 모여 회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모두가 소리치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발에 검을 든 남자는 지루해져서 떠나는데 갑자기 침입자의 기척을 느끼고 날아올라 탐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타는 제때 도망치는 데 성공해서 그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가 생각합니다. 에스티는 그들이 더 예민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숨어 있을 때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아주라는 수색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헬크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아주라는 이 시점에서 베르미가 헬크와 함께 있다면 그녀가 어느 정도 헬크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베르미의 결정과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동안 베르미의 그룹은 사막에서 괴물을 만난다. 베르미는 헬크가 처리하게 두는 대신 괴물을 직접 쫓아내야 한다. 그룹은 새벽을 기다리기 위해 바위에 캠핑하기로 결정한다. 지난 사건 이후로 베르미는 헬크가 싸울 때마다 걱정이 된다. 그녀는 헬크가 통제를 잃고 악마 종족의 위협이 될까 두려워한다. 헬크는 그녀의 불안함을 눈치채고 나중에 그와 사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 헬크는 그녀에게 음료를 만들어주고 그가 간직하고 있던 검을 건넨다. 이 부러진 검은 영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비록 부러졌지만 그와 같은 영웅의 목숨을 빼앗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녀의 적이 될 경우를 대비해 그것을 그녀에게 줍니다. 그녀는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베르미는 거절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를 경계했지만 지금까지의 모험을 통해 헬크를 다시 평가하게 되었고 그가 신뢰할 수 있는 동료라는 것을 알게 되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헬크는 그녀에게 고마워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 해크가 8살이었을 때, 그는 열심히 일해야 했고, 동생에게 줄 빵 한 덩어리만 받았습니다. 그의 동생 클래스는 3명의 귀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해크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뛰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클래스 대신 해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형제는 마을에 괴물이 쳐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으로 부모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둘 다 살아남으려고 했고, 그래서 이 수도에 오게 되었다. 하지만 수도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 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가축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다. 둘 다 더럽고 제대로 된 음식도 없는 슬럼가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해크는 동생만 안전하다면 모든 것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크가 동생을 위해 구타를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 초회복 능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베르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베르미는 해크가 이렇게 일찍 영웅의 힘을 깨울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 이후에도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때로는 그들의 음식이 하수구에 던져지기도 하고, 집이 파괴되거나 불타기도 하며, 때로는 그 귀족들에게 임금이 훔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두 형제는 수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의 괴물들에 비하면 여기가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둘 다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언젠가 괴물이 줄어들면 더 이상 억압받지 않기 위해 모험을 떠날 희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클래스는 심각한 영양실조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고, 해크는 그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크는 돈을 좀 모아두었기 때문에 클래스를 등에 업고 의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클래스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거지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다른 사람들은 해크가 그 돈을 훔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빈민가 출신이 돈을 가질 리 없다고 여긴 것이죠. 그 후 해크는 형제에게 버티라고 격려하려 했고, 클래스가 의식을 잃은 것을 알아차리자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해크는 누구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달려가 간청했지만 사람들은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밀쳐냈습니다. 귀족 소녀가 상황을 물어보더니 곧바로 뛰어갔습니다. 해크는 거의 희망을 잃었을 때 그 소녀의 아버지가 나타나 클래스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마음씨 좋은 귀족이었습니다. 클래스는 구출되었고, 해크의 귀족들에 대한 시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클래스는 이제 명성 높은 기사이자 기사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괴물을 처치하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모든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영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해크는 클래스를 구해준 사람이 오랫동안 왕을 지지해온 가문의 일원이라고 말합니다. 클래스를 구해준 사람의 딸이 바로 아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미는 종종 두 형제와 함께 놀러왔고, 그들이 빈민가 출신이라는 차별 없이 대했다. 그녀와 놀기 시작하면서 두 형제가 아미의 하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괴롭힘이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빈민가 사람들에 대한 억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클래스의 마음에 계속 부담으로 남아있었다. 클래스는 괴물들이 근절된다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억압에 주목하고 그것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클래스는 일찍 입대해 괴물을 처치하고 사람들을 구하기로 계획했다. 그때부터 클래스는 날씨에 관계없이 매일 검수를 배우기 시작했다. 16세의 클래스는 입대를 시작했고 단 2년 만에 분대장으로 승진했다. 아미의 아버지가 해크를 찾으러 왔고 이전에 보았던 야윈 아이가 괴물들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전사가 된 것을 보았다. 그는 클래스의 재능이 자신의 것을 능가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는 해크가 내부에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만 해크는 단지 자신의 힘이 육체 노동으로 인해 커졌다고 생각했다. 그의 검술과 전투 기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이제 그는 그 남자가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힘을 감지했음을 깨달았다. 클래스는 입대 후 자주 괴물을 처치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두 형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함께 식사할 시간을 마련하려고 노력했고 해크는 클래스와 아미가 꽤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채고 두 사람의 연결을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해크를 만나러 가서 그가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러 갔고 식사가 끝날 무렵 아미는 잠에 빠졌다. 클래스는 곧 꽤 긴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알렸고
그래서 그가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해크는 클래스가 돌아올 때 그의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클래스가 원정에 떠난 지 보름 후 괴물들이 평소보다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대는 더 많은 병사를 모집해야 했고 해크와 에디도 합류하여 잠시 수도를 떠났다. 첫 임무에서 그들의 부대는 유난히 강한 괴물을 마주쳤는데 그 괴물은 바로 신세계의 괴물이었다. 그때 해크는 도망칠 생각만 했지만 동료들이 아직 그 자리에 있어 그러지 못했다. 해크는 다시 싸우기 위해 돌아섰고 그 공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동료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로 결심하고 계속 공격을 받아냈다. 그러다 무의식적으로 해크는 괴물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무술 기술이 전혀 없었지만 그저 무작위로 주먹을 날리다가 운 좋게도 괴물을 물리쳤다. 부대 지휘관이 사망하자 에디는 병사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영주의 아들이었기에 지원군을 요청했다. 해크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함께 가겠다고 요청했다. 사흘 후 에디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괴물들에게 공격당한 상태였다. 해크는 그에게 들어가 상황을 파악하자고 독려했다. 둘은 괴물들과 싸우고 있는 여성 전사를 마주쳐서 도우러 갔다. 셋은 괴물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지만 그 소녀는 해크의 비범한 힘에 놀랐다. 해크 역시 그녀의 뛰어난 검술을 눈치챘고 그녀는 매우 강력한 성검을 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성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크가 맨손으로 더 많은 괴물들을 쓰러뜨린 것에 의아해했다. 에디는 나중에 고향에서 모두를 만났고 이 소녀와 그녀의 동료들이 용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알리시아였고 에디의 병사가 되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마을을 재건했고 괴물이 나타날 때마다 알리시아는 항상 해크를 불러 싸우게 했다. 에디는 주로 집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약해졌다. 그러나 바쁜 나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크와 모두는 행복했다. 에디는 팀의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었고 알리시아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동료들을 항상 구해낸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가 가진 최고의 동료들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알리시아는 해크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해크가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처음 인정한 사람이 해크였다고 인정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썼지만 그녀는 오직 눈앞의 적에게만 집중했다. 해크가 그동안 없었다면 그녀는 지금까지 모두를 지켜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알리시아는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고 나서도 해크를 수도의 벽수리공으로 돌려보내기보다는 함께 모험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4년 후 몬스터의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이때 왕은 몬스터의 원인이 마왕이라 선언하고 클래스를 마왕 토벌에 보내기로 했다. 베르미는 자신의 마왕이 그 몬스터들의 원인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클래스가 출발한 지 3주 후 클래스가 마왕을 물리쳤다는 좋은 소식이 왕국 전역에 퍼졌다. 하지만 해크는 최근 전투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형을 찾아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다. 그는 아미에게 클래스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위로했다. 몇 년 전 클래스를 구해준 의사는 위대한 현자였다. 그는 위대한 현자라는 칭호를 가졌음에도 이번 전투에서 클래스를 도울 수 없었다며 해크에게 사과했다. 사람들은 영웅이 중병에 걸린 동안 기뻐하고 있었다. 평화가 막 찾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알리시아는 마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몬스터의 수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의 우려는 거대한 몬스터 무리가 수도로 접근하면서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겁에 질린 사람들은 영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싸워달라고 궁전으로 몰려갔습니다. 해크는 형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마왕이 부활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며 다시 마왕과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해크는 마왕의 성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아주라와 마주쳤습니다. 둘은 잠시 싸웠고 해크는 왜 아주라가 괴물들을 보내 인간을 공격하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주라는 해크가 마왕을 물리친 영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마왕의 성은 원래 번식하는 괴물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성이 파괴되면서 더 많은 괴물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릴 때부터 마족이 악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이해할 만한 일이었죠. 아주라는 해크를 전사한 이들을 위해 자신이 만든 무덤으로 데려갔습니다. 비록 그녀는 인간을 깊이 싫어했지만
아즈라는 악마족이 정말로 인간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헤크는 아즈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들이 악마족과 공존하는 것을 점차 잊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인간들이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 문명이 여러 번 파괴되고 재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존은 점차 잊혀져 인간들이 악마족을 적으로 여기게 되었다. 악마족은 여러 번 평화를 요청했지만 항상 실패했다. 클래스가 물리친 악마왕 또한 평화를 매우 중시했던 악마왕이었다. 헤크는 진실을 전하러 돌아가고 싶어 했고, 아즈라는 곧 새로운 악마왕을 뽑기 위한 대회가 열릴 것이라고 그에게 알렸다. 새로운 악마왕이 즉위하면 성이 수리되고 괴물들이 다시 번식하지 못하도록 장벽이 세워질 것이다. 헤크는 나갈 때 아즈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회상하며 그녀가 그를 잘되라고 응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벌미는 그것이 아즈라가 자폭하고 자신의 함정에 빠지는 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수도로 돌아가 그곳에서 치열한 전투의 흔적을 보았다. 헤크는 동료들이 걱정되어 다시 모두를 만나기 위해 급히 달려갔다. 모두 살아 있었지만 팔이 부러지거나 눈을 잃는 등 부상을 입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귀족들이 클래스에게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이 괴물들과 싸워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자 그들은 그냥 도시에 숨어서 나와 싸우지 못했다. 다행히도 에리와 알리시아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 전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겁쟁이 지휘관에게 화가 나서 현재 그 지휘관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헤크에게 두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권유했는데 둘 다 헤크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헤크는 이 나라의 클래스를 빼놓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사람들에게서 마족 몇 명을 붙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니 그 마족들이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돌을 맞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헤크는 그들을 보호하려 나섰고 아즈라의 말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무게가 없었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미의 아버지가 와서 헤크에게 마족에게 속지 말라고 조언했는데 그 직후 그 마족 3명이 괴물로 변해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 삼촌은 이것이 마족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믿었고 헤크는 아즈라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직후 3명의 건장한 전사들이 나타났지만 헤크는 달려내려가 그 괴물 3명을 처리했습니다. 에리와 알리시아는 여전히 무사했고 헤크와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아미의 아버지는 첫 번째 각성 전사들이 나타났다고 발표했고 그 전사들 덕분에 그 후의 시간은 변했습니다. 괴물들이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헤크는 여전히 아즈라가 한 말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동료들은 에디가 커플용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헤크와 알리시아에게 함께 가도록 하여 그들을 커플로 밀어주려 했습니다. 헤크는 상당히 순진해서 그저 동료들이 자신이 걱정하는 걸 알고 알리시아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알리시아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했고 그녀는 조금 부끄러워했지만 흥분하며 옷을 갈아입으러 갔습니다. 헤크는 에디도 함께 오길 바랐지만 에디는 헤크가 남녀관계에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그를 알리시아와 단둘이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금발의 젊은 남자가 다가와 헤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젊은 남자는 젤이었고 그는 새로 깨어난 힘이 나라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은 그 전사들이 사형수라는 진실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실험을 당하고 전사로 변해버렸다. 그 대가로 그들은 인간성을 잃고 창조자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다. 법정은 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그런 전사로 만들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이 계획은 위대한 현자에 의해 세워졌고 결국 아미의 아버지와 전체 법정이 동의했다. 이 계획은 위대한 현자가 모든 사람을 한 번에 전사로 변환하는 마법을 부리기 위해 왕과 클래스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다. 왕은 비밀 장소에서 감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막기 위해서 클래스를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 젤은 헤크의 명성을 들었고 그는 100명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혼자서 50마리의 괴물을 물리치고 악마왕의 성에서 무사히 돌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에디는 자신이 실제로 500명보다 더 강하며 200마리 이상의 괴물을 혼자 처치하고 마왕의 성에서 상처 하나 없이 돌아왔다고 수정해야 했다. 젤은 클래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헤크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클래스가 헬크가 자신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젤은 머리를 숙이고 헬크에게 사람들과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클래스를 구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 알리시아는 모든 것을 듣고 손을 내밀기로 결심했다. 헬크가 혼자 하길 원했을 때 알리시아는 그 생각을 거부하고 그의 팀원들에게 더 의존할 것을 권했다. 그날 밤, 젤은 군인들을 끌어내기 위해 작은 소란을 일으켜 그들이 행동하기 쉽게 만들었다. 그 후, 그들은 각성한 전사들과 마주쳤고 헬크에게는 너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상대였다. 나머지 세 사람은 이 그룹에 지지 않을 만큼 약하지 않았기에 쉽게 지나갈 수 있었다. 가는 도중, 헬크는 아즈라의 일을 세 사람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두가 아즈라가 헬크의 힘을 염려하여 지어낸 것일 수도 있으니 너무 믿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알리시아는 이 일이 끝나면 헬크와 함께 돌아가서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클래스가 갇혀있던 방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클래스와 만났고 또한 대연자와 원로회의, 무엇보다도 왕 자신과 마주쳤다. 왕은 단 한 가지 명령을 내렸고 그 뒤에 있던 알리시아 일행은 무릎을 꿇고 거의 왕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을 뻔했다. 하지만 헬크가 일어나 그들을 막았다. 그는 왕의 주문에 조종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로들은 대연자에게 헬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전사들로도 헬크를 해칠 수 없었고 그래서 대연자는 클래스를 내보내 싸우게 했다. 왕이 명령을 내리자 클래스는 헬크와 싸우기 위해 일어섰다. 헬크는 동생과 싸울 수 없어서 피하기만 했고 결국 클래스에게 몇 차례 베었다. 그 순간 알리시아가 성검을 꺼내 클래스를 한번 베었다. 클래스는 부상을 입었고 대연자는 이것이 영웅 살해자임을 깨달았다. 헬크는 그 틈을 타 클래스와 함께 도망쳤지만 알리시아는 대연자에게 조종당했다. 그는 성검을 훔쳐 헬크의 뒤에서 한번 찔렀다. 헬크는 그 일격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비록 어깨에 맞은 것이었지만 치명상을 입은 것처럼 느껴졌다. 헬크는 반격했지만 세이지는 네티처럼 그림자로 변했다. 이 순간 클래스를 깨어나 검을 잡고 성검을 부수고 대세이지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돌진했다. 왕이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 클래스가 그의 머리를 향해 검을 던졌지만 그는 여전히 클래스에게 헬크의 목숨을 빼앗으라고 명령할 수 있었다. 클래스는 부서진 검날을 손에 들고 다가갔지만 그는 항상 형에게 패를 끼쳐서 미안하다고만 말한 후 자신의 목을 찔러 죽었다. 헬크는 매우 화가 났고 장로들이 클래스는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헬크는 격분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어두운 아우라를 내뿜었다. 헬크는 이제 괴물처럼 보였지만 그를 진정시킨 것은 알리시아였다. 그녀는 자신의 검이 헬크 형제 모두에게 고통을 주었다고 사과했다. 그는 정말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쓰러졌다. 각성한 전사들이 일어섰다. 꿈속에서 헬크는 귀족들을 때려서 클래스를 돕는 장면을 기억했고 두 형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헬크는 클래스에게 무엇을 먹고 싶냐고 물었으나 이제 클래스는 사라졌다. 헬크는 집에 돌아왔지만 그저 앞서 본 장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는 항상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도 클래스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헬크는 오랜 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후 깨어났고 모두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는 비틀거리며 동굴을 나와 두 명의 현상금 사냥꾼을 만났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이 자신을 탈출시키기 위해 싸우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헬크는 희미하게 기억했으며 반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죽음을 목격했음을 알았다. 두 사냥꾼에게 조롱당했지만 동료들이 싸우는 동안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반박할 수 없었다. 아끼는 사람을 지킬 수 없다면 수백 마리의 괴물과 싸울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던 중 동료들이 여전히 감금되어 있으며 공개 처형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다시 힘을 내어 곧바로 출발했다. 과거에 헬크가 알리시아에 의해 팀에 합류했을 때 그녀는 헬크가 언제나 동료들을 돕기 위해 준비된 사람으로 보았고 단 한 번도 침울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얼굴은 늘 미소를 띠고 있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었다. 이 시점에서 헬크는 수도로 돌아왔고 현상금을 노리는 전사들에게 추격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길을 막는 자들을 모두 재빨리 쓰러뜨렸다. 돌아가는 동안 그는 무의식 중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고 모든 동료들이 끝까지 싸워
그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젤은 흰 망토를 입은 젊은 남자에게 헤이크를 찾아가 그에게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해달라고 부탁했다. 헤이크의 상처는 다시 열렸지만 그는 계속 싸웠고 그 앞에는 깨어난 전사들과 그들의 지휘관이 있었다. 헤이크는 자신감을 가지고 지휘관에게 달려들었고 지휘관은 꽤 빠르게 반격했다. 헤이크는 지휘관이 자신의 상처를 공격하도록 허용한 뒤 그의 머리를 잡고 일격을 날렸다. 그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고 다시 돌아서서 싸움을 계속했다. 싸우면서 헤이크는 알리시아가 끝까지 자신의 곁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고 그래서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혼자서 모든 깨어난 전사들을 처치했고 그들은 전멸했고 헤이크는 계속 나아갔다. 이때 알리시아는 공개적으로 처형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에게 저항당했던 지휘관은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씁쓸해하며 그녀의 처형을 지켜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는 그녀에게 한때 구했던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기분이 어떤지 물었고 곧 그녀의 동료들도 그녀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동료들을 위해 간청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행동을 취하려는 순간 처형자의 일격이 비틀어졌다. 그는 자신을 조여오는 큰 압박감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헤이크가 발산한 어두운 압도적인 지배력이었고 여기까지 퍼져 있었으며 이 순간 그는 처형장 입구에 도착했다. 모두 그의 지배력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휘관의 머리를 붙잡고 그가 자신의 동료들에게 해를 끼친 자인지 물었다. 지휘관은 시민들을 비난했으며 시민들은 두려움에 그를 비난했다. 헤이크는 이 장면에 격분하여 지휘관을 던져버린 후 얼리셔를 구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모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아미의 아버지가 그들을 발견하고 헤이크가 그들의 상상을 넘어선 존재임을 인정했다. 그는 희망을 찾는 데는 승리했지만 돌아오면서도 또 한 번 패배한 셈이 되었다. 눈 커튼이 나타났고 대연자가 고안한 변환 주문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그리고 클래스는 이 주문을 막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이 죽었다. 사람들은 변형되기 시작했고 헤이크와 클래스처럼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이 아닌 강제로 깨어나면서 사람들의 몸이 적응하지 못해 극단적인 신체 변화가 일어나지만 이성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얼리셔도 변화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헤이크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할 수 없었고 곧 이 눈 커튼이 왕국의 모든 시민을 덮어 왕의 꼭두각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헤이크에게 옛 동료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면 떠나라며 조언했다. 헤이크는 알리시아를 안고 달리며 눈이 닿지 않는 곳을 찾으려 했지만 알리시아는 이미 늦었다며 자신을 두고 가라고 말했어요. 헤이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했지만 알리시아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어요. 알리시아는 헤이크가 자신의 추악하게 변한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해서 부러진 검으로 자신의 목숨을 끝내달라고 했지만 헤이크는 거절했어요. 헤이크는 그녀가 살아있기만을 원했어요. 그래서 알리시아가 변해 그의 적이 되더라도 그녀가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알리시아는 변했을 때 헤이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헤이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를 알아볼 수 있다고 믿었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알리시아는 헤이크의 바람을 받아들이며 그에게 웃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의 웃음을 사랑했고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에게 웃어주기를 바랐어요. 이제 헤이크는 그때 알리시아의 목숨을 끝내지 않은 것이 정말 이기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미의 아버지도 알리시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젤을 만났지만 젤은 마음과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휩싸여 이전의 온화한 성품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 후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젤을 다시 만났지만 젤은 마음과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압도되어 예전의 선한 성품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베르민은 왕을 죽일 수 있다면 영웅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헤이크는 물론 그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위대한 현자를 만나 각성한 자들은 왕의 조종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왕이 죽으면 그 문의 전사들은 미쳐 날뛰며 모든 것을 죽이고 학살할 뿐이었다. 헤이크는 화가 나서 현자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현자는 끊임없이 피하면서 헛수고였다. 그는 또한 클래스가 죽지 않았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당시 부러진 검이 클래스를 완전히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구할 수 있었고, 클래스는 저 아래에 혐오스러운 것들을 키우도록 했다. 그때 헬크는 분노하며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단 한 번의 공기배기로 현자의 몸 절반을 날려버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헬크가 여전히 큰 위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순간 이동 주문을 만들어 그를 멀리 보냈다. 그렇게 그는 악마 세계에 도착했다. 그는 아무도 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 베르민은 자신의 옛 동료들과 싸울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헬크는 인간을 멸종시키기 위해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악마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믿었다. 그가 여기서 길을 잃었을 때 켄이 그를 찾아 그의 마을로 데려갔다. 그곳 사람들은 그가 악마왕을 죽인 영웅의 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잘 대했다. 베르민은 그가 싸우도록 도와준 두 번째 이유를 이해했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칼을 건네주며 부탁을 했다. 그는 화가 나고 통제를 잃으면 친구와 적을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너무 많이 통제력을 잃고 악마 쪽에 해를 끼치게 되면 베르미가 성검을 사용해 그를 끝내기를 원한다. 그는 원래 아즈라에게 주려고 했는데 아즈라처럼 천상왕이 더 믿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베르미만 곁에 있다. 그녀는 일어나서 천상왕 중 한 명이라는 진짜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심했고 부서진 검을 받아들여 죽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싸우지 말고 살아남고 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싸우라고 조언했다. 헬크는 그러고 나서 기운을 내었다. 이제 하피라는 소녀를 만난다. 그녀는 아즈라가 보낸 수색팀의 일원이다. 베르미의 그룹은 이제 빨리 돌아가기 위해 기차에 탑승했고 기차는 곧 도착하여 전체 그룹을 태웠다. 가는 동안 헬크와 베르미는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고 피위는 호기심의 운전실로 올라갔다. 피위는 우연히 하피 소녀를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마을 근처에 왔을 때 베르미는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던 꽤 강한 괴물을 소각했다. 피위는 괴물에게서 떨어진 돌을 주워서 계속 걸어갔다. 그 셋은 나중에 마을의 시장인 노인을 만났다. 그는 최근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서 그 괴물을 맞선 사람들이 모두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후의 전사들을 고용했고 내일 그들이 괴물과 싸우러 올 것이라며 만약 두 사람이 목숨을 지키고 싶다면 일찍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베르미는 자기가 이미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고 이 늙은 남자를 속이려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나가던 전사들은 모두 그 괴물이 죽었다고 말했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축제를 열었어. 베르미의 일행이 축제를 즐기고 있는 동안 하피는 여기로 찾아와서 그 괴물 때문에 수색팀 중 자신만 겨우 도착했다고 밝혔어. 아주라 쪽은 아직 무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르미는 다소 안심했어. 베르미는 이제 하피가 자신과 피위를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지만 헬크는 데려갈 수 없었고 아주라는 분명 이 점을 예상했을 거야. 하피는 아주라가 보낸 편지를 꺼내서 그들은 남쪽 성을 공격하러 가야 한다고 했어. 아주라는 이제 한에게 방어전을 치르도록 지시했는데 그들이 왕을 상대할 사람들은 아니었어. 그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사람들은 그 불운한 부부였어. 깨어난 전사들이 다시 와서 마족 군대를 공격했지만 반복해서 패배했다. 켄은 두 진영이 화해하길 원했지만 에디는 그 수다스러운 놈들을 싫어해서 거절했다. 하지만 히유가는 싸움에 끼어들어 자신도 켄 같은 수다스러운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그보다 더 싫어하는 건 항상 변명을 늘어놓는 에디 같은 약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에디의 날개를 잘라냈지만 뒤에 있던 궁수가 에디를 쏴 죽여서 에디는 빨리 부활할 수 있었다. 이 순간 하는 아즈라의 계획에 대해 확신이 없었고 아무도 언제 베르미를 찾을지 헬크가 그녀를 계속 따를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즈라는 모든 비상 계획을 예상해 두었고 일부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인간 군대 쪽에 헬크와 맞먹는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고 느꼈고 그 사람만이 이 성의 제물이 된 장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지금은 아스타 쪽에서 오는 정보를 기다려야 한다. 그녀는 이번 정찰이 꽤 쉬웠다고 보고했다. 성에는 감시 없는 탈출 경로가 가득하다. 시장은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오래 보관된 음식으로 가득 차 있고 경비원들은 너무 느슨해서 아예 없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어렵다. 그녀는 그러던 중 골목을 산책하다가 누군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근처 구석에 숨었다.
에디의 무리가 지나가며 다음 공격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후 활을 든 여자가 갑자기 의심을 품고 모두에게 전략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고 말했다. 망토를 입은 남자가 흥분하며 전체 지역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했고 아스타는 재빨리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기어가고 있었고 그가 농담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경계를 풀었지만 실제로 불이 던져지자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클래스가 알을 기르러 가는 곳에 넘어졌다. 그녀는 이 더미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지만 군인들이 수색하러 와서 그녀를 근처 구멍으로 기어가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다음 하수도로 내려가 야간 투시경을 사용하여 탈출할 길을 찾았다. 그녀는 바람이 조금 불어오는 것을 느끼고 벽에 비밀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열었다. 그녀는 그곳에 꽤 많은 기록이 보관된 방을 발견했고 언젠가 그곳을 은신처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 다음 아스타는 나가서 복도로 나갔다. 군인들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는 다시 문을 열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군인들은 꽤 서툴렀기 때문에 그녀는 쉽게 그들의 시야에서 빠져나와 탈출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다음 양쪽에서 사람들 오는 복도에 갇히게 되었다. 그녀는 재빨리 천장에 숨었다. 아미의 아버지가 지나가다 아스타를 발견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스타는 창문으로 도망쳐 철제 발톱을 사용해 벽을 기어 올랐다. 어디를 가든지 군인들이 나타나서 그녀는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밖에 군인들이 그녀를 찾으려 할 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빈 방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하지만 그 직후 아미에게 발견되었다. 아미는 그녀를 소년으로 착각하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지 물었다. 아스타는 자신이 외국인이라며 길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스타는 떠나려 할 때 아미가 그녀에게 머무르라고 부탁했다. 아미는 항상 여기 갇혀 지내며 아버지와만 대화할 수 있었다. 그 직후 누군가 간식을 가져왔고 아미는 아스타를 숨기고 군인에게서 음식을 받았다. 그녀는 아스타가 여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스타가 왜 여기 왔는지 궁금해했다. 아스타도 아미가 밖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모르고 너무 태평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아스타는 아미에게 커피 한 잔을 요청했다. 그녀는 텔레파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커피가 필요했다. 아미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언니가 너무 무모하다는 이유로 뒤로 넘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스타는 아미가 꽤 수다스러워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미를 믿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미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스타는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베르민은 이제 수색팀의 나머지 두 사람을 찾았고 그들에게 아주라에게 돌아가서 인간들과의 거래가 쉽지 않으니 조심하라고 상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젤의 그룹은 이제 다른 악마 군주 장군의 성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기습 공격을 받았지만 이 성은 원래 매우 잘 방어되고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건에 쉽게 대처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을 기습하는 것은 터무니없었다. 그들의 병사들은 모두 엘리트 군대이므로 인간들에게 패배하지 않을 것이지만 젤은 인간 군대가 대처할 방법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산만의 생물들로 구성된 괴물 무리가 남쪽에서 그들에게 돌진하고 있다는 긴급 뉴스가 전해졌고 새로운 세계의 괴물들도 있었다. 북서쪽에도 5만의 괴물들이 나타나고 있어 장군은 이 괴물들이 인간들에 의해 유인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완전히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젤이 인간들이 괴물 둥지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고 괴물들은 이러한 성들과 같은 강력한 마법이 있는 장소를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장군은 인간들이 이렇게 고급 마법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몇 년 전 클래스가 악마왕을 무찌르러 갔을 때 젤은 최선을 다해 그를 따르려 했다. 젤은 고이 사제와 마주쳤고 그는 지금 그들이 클래스를 방해하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젤은 클래스를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제는 젤에게 방금 만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금지된 마법을 만들었다고 밝히고 그러고는 무심코 괴물을 소환했다. 이제 현재로 돌아가서 젤은 이 성의 군대가 정말 강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수만 마리의 괴물과 싸우면서도 여전히 대형을 깨지 않고 있었지만 이것이 그들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 순간 화살의 집중 포화가 그들에게 쏟아졌고 이 화살비를 명령한 것은 아주라였다. 인간 군대는 이를 예측하지 못했기에 이제 악마 군대가 반격할 기회가 생겼다.
그 장군은 인간 군대가 괴물들과 함께 처벌받을 준비를 하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젤은 이것이 처음부터 그들의 의도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일부러 아주라를 이곳으로 유인하여 위대한 현자가 아주라 일행이 오랫동안 애써 되찾고 방어하던 성을 공격할 수 있게 했다. 사천왕이 부재한 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해졌다. 이곳의 가장 정예 전사들이 하나둘씩 패배했다. 대머리 남자는 몇 가지 방어 마법만 시전할 수 있었기에 위대한 현자에게 쉽게 압도당했다. 그가 이 공격이 너무 쉬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휴가가 나타나 그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그는 휴가 혼자서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도해 보기 전엔 몰랐다. 그는 계속해서 휴가에게 번개를 쏘았지만 그녀는 꽤 잘 피했다. 그러나 그녀가 공격하려 할 때 그는 그녀 뒤로 돌아가 손바닥으로 그녀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나 그의 팔 하나를 잡았다. 그는 그녀가 밖에 있는 병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상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싸우기 위해 칼을 뽑았고 비록 그의 팔이 잘렸지만 다시 자라났다. 하지만 휴가는 그가 칼까지 재생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지 못해 결국 그의 칼에 팔을 잃고 말았다. 그 당시 다른 이들과 싸우고 있던 에리는 휴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찾으러 달려왔다. 이제 그녀는 지쳐 있었고 위대한 현자는 그녀의 치유 능력이 몸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해 재생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물론 그의 능력도 비슷했지만 그는 여전히 에너지가 넘치는 반면 휴가는 탈진한 상태였다. 에리는 위대한 현자가 장벽석을 얻는 본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휴가와 싸우기 위해 서둘러 나섰다. 이제 그는 안으로 들어가 장벽석에 손을 대려는 순간 아즈라의 나무뿌리가 갑자기 나타났다. 아즈라는 그가 올 때까지 줄곧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제레 쪽에 있는 아즈라는 그저 가짜에 불과했다. 모두가 아즈라에게 휘둘렸지만 그보다 더 교활하고 간사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위대한 현자였다. 그는 새로운 세계의 텔레포트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고 이 성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마왕과 장군을 쓰러뜨린 자이기도 했다. 그는 아즈라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며 죽어가면서도 평화를 외치던 그 둘을 바보라 여겼다. 아즈라는 나무뿌리로 그를 공격하며 텔레포트의 리듬을 맞춰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그가 창을 던졌지만 현자는 순간이동하여 마법을 쏘았다. 아주라는 그것을 쉽게 잡아 그에게 다시 던졌고 이제 그를 비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아주라가 자신을 죽여도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주라를 속이려 하지 마라. 그는 만약 그렇게 쉽게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자신을 일찍 드러냈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었다면 이것이 함정임을 깨달았을 때 죽음을 통해 탈출할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는 그를 빨리 죽이지 않고 반쯤 죽여놓고 나서 신문하기 위해 가두겠다고 했다. 그는 아주라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주라의 영광스러운 시기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 시기는 10개의 인간 왕국과 악마 제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다. 모든 인류의 악몽이었던 검을 휘두르는 남자가 있었고 그는 개인적으로 10명의 영웅을 꿰뚫었다. 맞다. 그것이 아주라였다. 물론 그는 아주라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는 아주라가 무자비하게 학살한 10만 혼혈 병사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아주라의 이미지를 매우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당시 아주라에 대한 두려움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고 그는 두려움에 고개를 숙이고 아주라가 떠나기를 기다리며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도 죽은 척했지만 결국 악마 영역의 독에 썩컴했다. 하지만 그는 운이 좋게도 깨어나 독에 적응할 수 있었고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즈라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아즈라는 그가 거의 모든 종족을 전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가 1000년 이상 살았고 아즈라와 다시 맞서기 위해 많은 것을 탐험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그는 본래 이것이 함정임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즈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아즈라보다 더 강하다고 믿고 있다. 아즈라는 마음을 바꿔 더 이상 그를 붙잡아 신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는 여기서 그를 처리할 것이다. 히우가와 에리 간의 운명적인 전투로 돌아가면 에리는 항상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그는 그녀와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싸울 수 있어 불편함을 느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에리가 전혀 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다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리에게서 크게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수많은 패배 후 에리는 중독되어서 영원히 휴우가와 경쟁하기를 원한다. 그가 잘못된 의미의 플러팅처럼 들리는 말을 내뱉자 에리는 갑자기 젊은 연인처럼 수줍고 부끄러운 태도를 보이며 휴우가는 얼어붙고 혼란스러워진다. 어떻게든 에리는 왕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감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성격이 바뀌었고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이며 왕의 통제 마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다. 아스타에게 정보를 얻으려는 대화로 돌아가서 그녀는 왕과의 면담을 원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며 그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왕에 관련된 정보를 드러내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아미는 아스타에가 그녀를 데려가겠다는 조건으로 그의 위치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매일 방에 갇혀 있는 것에 지쳤다. 두 형제의 오랜 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미는 인간들이 깨어나 대부분 인간성을 잃었다는 사실이나 마족과의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미는 항상 불안함을 느꼈다. 아미는 진심으로 예전처럼 클래스와 헬크와 함께 밖에 나가서 식사하기를 바랐다. 아미가 그렇게 안타까워 보이자 아스테이는 감동받아 나중에 헬크를 만나 그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기로 약속했다. 지금은 아스테이가 아미를 성 아래 도시로 도피시키려 한다. 도피 중에 아미는 자신의 재능을 드러냈다. 그녀는 뛰어난 신체 능력과 벽을 넘는 능력뿐만 아니라 독특한 힘도 가지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힘을 각성한 자들만이 가진 능력으로 눈보라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힘을 넓은 범위에 분산시키는 능력이었다. 이 시점에서 아스테이도 자신이 이끌고 있는 소녀가 인간과의 전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인물임을 깨달았다.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하자 아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고 아스타에는 도망쳤다. 어떤 기이한 우연으로 그들은 우연히 왕의 방에 도착했다. 즉시 그는 아미를 조종하고 침입자를 공격했지만 아미의 아버지가 도착하여 왕이 자신의 딸을 무모하게 조종하는 것을 막았다. 그는 또한 아스타이를 그가 이전에 감지한 성에 침입한 악마로 인식했다. 이번에는 도망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된 아스타이는 모든 것을 끝내고자 왕을 암살하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했다. 그러나 아미의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 아스타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을 느꼈다. 그녀는 깨어난 전사들에게 쉽게 제압당했고 아미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왕을 죽일 만큼 어리석지 말라고 경고했다. 깨어난 인간들은 왕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오로지 미친 듯이 살인만 하는 괴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왕이 죽으면 인간 나라의 진격은 멈출지 몰라도 훨씬 더 끔찍한 또 다른 위험이 생길 수 있었다. 요컨대 마계는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파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다시 아주라와 대연자의 전투로 돌아가서 아주라에게 수없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대연자는 어찌된 일인지 죽기를 거부했다. 절망적인 패배로 끝날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그는 즉시 왕이 깨어난 전사들을 통제하는 부적을 파괴했고 그들은 새로운 세계의 힘을 계승한 괴물로 진화하게 되었다. 몇몇 괴물만으로는 분명 아주라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겠지만 깨어난 전사들이 전부 진화한 것은 정말로 대단히 다루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성자를 맡고 있는 동안 마족 군대가 버티지 못할까봐 걱정하여 아수라는 모든 군대에게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먼저 성으로 철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홀로 남아 신세계의 몬스터들과 그 성자를 처리하려 했지만 곧 한계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족 군대가 떠난 후 몬스터들도 성 아래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효가의 목숨을 위협했던 몬스터는 에리가 나서서 그녀를 구해냈습니다. 에리는 수많은 경쟁 끝에 그녀에게 진정으로 감정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효가가 목숨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관찰하며 아수라를 제거할 기회를 기다리던 성자는 에리가 정신력을 키워 조종 마법에 저항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음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에리의 경우 감정을 되찾은 것이 그가 몬스터로 진화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동포들이 착취당하고 끔찍한 존재로 변하는 것을 보고 에린은 쓰라림을 느꼈다. 아즈라가 아직 성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휴가는 그곳으로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존경하던 상대에게 도움을 요청받자 에린은 기꺼이 돕고자 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현자가 갑자기 나타나 공격했다. 비록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에린은 휴가에게 먼저 떠나라고 했다. 현자는 오늘 에리와의 이 상황을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고 특별히 대비책을 준비해 두었다. 그것은 정신력을 지우는 기술이었다. 방금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파멸당하도록 두고 떠날 수 없었던 휴가는 필사적으로 개입하려 했지만 결국 현자에게 잡히고 말았다. 남은 정신력으로 에리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현자의 팔을 잘라내려 애썼다. 기회를 잡은 희유가는 그를 백조각으로 찔러버렸다. 문제는 이제 에리가 점점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에리는 아직 가능할 때 사과를 전하며 희유가가 죽지 않길 바랐고 언젠가 헬크가 모든 것을 끝내러 올 것이라 믿었다. 완전히 힘에 잠식된 상태에서 에리는 조종자의 지시를 수행하러 날아갔다. 그 지시는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진한 전사들과 싸우고 있는 아주라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초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사 전사들을 희생해야 했지만 현자는 그의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아주라를 물리쳤다는 사실에 상당히 만족했다. 이제 남은 유일한 장애물은 가장 강력한 영웅의 힘을 가진 각성자 헬크였다. 그는 헬크를 물리칠 수는 없었지만 수많은 음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막는 것은 매우 간단했다. 인류의 고통과 불안은 오래전부터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옛 동료들을 없애야 할 때 헬크는 분명 감정에 휩싸일 것이다. 상황의 사중국을 향한 모험으로 돌아오며 점점 더 많은 괴물들이 있는 땅에 다가가면서 하피의 정찰 능력은 매우 유용할 것이고 앞으로 하피에게 크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항상 우선적으로 쉬고 회복할 시간을 받았다. 베르민은 더 많은 자원을 모으기 위해 인간나라 남부에 있는 군사기지로 갈 계획이었다. 둘 다 힘을 합치면 왕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통제 불능의 전사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었다. 앞에는 잔혹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고 베르민은 헬크가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피 전사들을 처리하겠다고 자원하며 그에게 왕과 현자를 처치하는 임무를 맡겼다. 베르민은 헬크가 옛 동료들과 마주할 때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실상 이렇게 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베르미의 일행이 향하던 기지에서 그들은 날개 군대의 기습을 받았다. 베르미의 일행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정찰대의 한 소녀가 부상을 입고 날아와 보고했다. 그 공격의 지휘자는 아미의 아버지였다. 그는 원래 헬크를 찾으러 왔지만 뜻밖의 이 마족 일행을 발견했다. 그는 학살 명령을 내렸고 생존자를 남기지 않겠다고 했다. 베르미는 이 진격이 분명 헬크를 겨냥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인간들 또한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통제력을 잃고 전투에서 밀려나길 원했다. 베르미도 헬크가 폭주할까봐 걱정했지만 그래도 그를 이끌기 위해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리고 헬크가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그날 헬크가 다시 에디를 만난 것은 그 마왕성에서였고 그곳에서 그는 현자도 만났다. 그래서 그가 오래 걸렸던 것이다. 그는 이제 아미의 아버지에게 아주라의 힘에 놀랐다고 전했는데 아주라가 그를 이 정도로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헬크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우려였는데 그의 원한이 아주라의 힘을 몇 배나 능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때 헬크 앞에 나타나 그의 피를 조금 취해 아주라와 비슷한 추적 기술을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다. 따라서 아미의 아버지는 헬크를 저지할 위치를 알게 되었다. 곧 헬크와 베르미는 군대를 저지했고 헬크는 그와 클레스를 몇 년 전 구해준 삼촌과 마주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삼촌은 헬크가 통제력을 잃게 하고 전장에서 그를 몰아내기 위해 여기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지만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삼촌은 여전히 헬크가 무엇을 하든 동료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미래는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그냥 어디론가 가서 평생을 은둔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고통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헬크는 자신의 욕망에 단호했기에 삼촌과 가진 모든 힘으로 맞설 것이다. 삼촌은 전쟁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병사들에게 돌격 명령을 내렸다. 베르미도 합류해 헬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그는 자신 있게 그녀의 지원을 맡기고 그녀는 삼촌을 마주하러 갔다. 삼촌은 그녀를 처리할 수만 있다면 헬크가 다시 제어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거의 맞을 뻔해서 헬크의 심장이 덜컥했지만 베르미는 그녀가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를 타일렀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강한지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상대에 집중해야 했다. 그 말을 한 후 그녀는 계속 불의 악마들을 소환해 전투를 지원했다. 삼촌은 헬크를 그렇게 쉽게 진정시킬 수 있는 베르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갑자기 화살 하나가 베르미 곁을 스쳐갔지만 그녀는 그것이 헬크를 겨냥한 것임을 깨닫고 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화살을 잡아챘고 그 화살을 쏜 이는 분명 익숙한 인물일 것이다. 그녀는 헬크가 아는 사람임을 알았고 삼촌도 전사들에게 그녀를 목표로 하라고 명령했었다. 그래서 그녀는 헬크에게 자신의 일에 신경 쓰라고 말했고 자신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불을 쏘아 전사들을 밀어냈고 직감적으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 직후 삼촌이 전투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둘 다 자신이 헬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싸웠다. 그동안 헬크는 그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부서진 검을 뽑아들고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는 약속한 대로 미소를 지으며 막아냈다. 그래, 그는 이 소녀가 자신의 알리시아임을 알아챘다. 삼촌은 베르미에게 지금 이 순간 전장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검은 오라가 헬크의 절망과 고통이라고 알렸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고통. 헬크는 알리시아를 위해 모자를 벗고 그날의 이기심에 사과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면서 그녀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헬크가 칼을 뽑았을 때 베르미는 헬크의 행동을 막으러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삼촌은 그렇게 되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헬크가 자신의 고통을 끝내게 하고 통제력을 잃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베르미는 급히 다가가 진정한 성검을 뽑아 삼촌의 얼굴에 베어 지나갔다. 삼촌은 헬크가 악마 종족에게 칼을 넘겼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제 그는 진정해 있었다. 베르미가 접근해서 헬크를 깨우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헬크와 함께 인류를 구하고 싶어 했지. 그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에디와 알리시아 모두 셀처럼 통제력을 잃고 자신을 잃는 대신 자아를 되찾는 징후를 보였다. 그녀는 헬크를 성공적으로 설득했고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싸울 수 있었다. 그녀는 마녀가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조언해 주었다고 믿었고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헬크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을 도왔더라면 그는 다시는 웃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도와 인류를 구한다면 헬크는 기운을 차릴 수 있었고 그녀도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었다. 그 아저씨는 그녀의 말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전사들은 구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르미는 그들이 치유될 수 없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 번 시도하라. 하지만 그는 두 사람에게 성이 함락되었고 아주라가 자신을 희생했다고 전했다. 그의 군대 숫자는 계속 리제너레이팅 되고 있었고 악마 쪽도 여전히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베르미는 아주라가 강철처럼 단단하다고 말하며 꿈속에서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아주라의 죽음 소식을 수없이 들었지만 매번 그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아주라가 죽었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라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래서 범인은 헬크가 아주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삼촌은 다소 범위의 정체를 짐작했고 헬크는 싸움을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 떠났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범인은 헬크의 결심을 바꿔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슬프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구할 희망이 다시 살아나서 기뻤다. 다음 날 아침 아주라가 일어났고 범위의 편에서 누군가를 보내 아주라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그녀는 이전에 젤의 군대에 의해 공격받았던 성으로 가기로 했다. 아주라는 이제 이스타에게서 범위가 안전하고 곧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의 남부 기지가 파괴되었다는 내용이 범위의 편지에 적혀 있었다. 아주라는 범위가 인류를 구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다. 한편
베르미의 일행은 이미 누군가가 데리러 온 상태였다. 그녀는 아주라의 상태를 물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기운이 넘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다. 베르미와 헬크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고 둘 다 마왕성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 헬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후속작인 2부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그럼 여기까지. 다시 만나요.